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실을 알게 되시면서 새 인생을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떤 이야기일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도 꽤 시간이 흘렀네요.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이야기했던 시간은 이미 넘겼거든요. 지금의 저는 무조건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매일을 버티고 있답니다. 솔직히 처음 선고를 받았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으면서도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덕분이란 단어를 쓰기는 상황적으로 좀 맞지 않겠지만 저는 이번 일 덕분에 충격적이고도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고 깔끔하게 제 주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제게는 2명의 아버지가 있어요.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와 저를 지금까지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아버지, 이렇게 말이죠. 친아버지는 제가 돌도 되기 전에 바람이 나서 밖에서 자식을 보신 분이죠. 불같은 저희 어머니는 당장에 저를 안고 집을 나오면서 이혼장을 집어 던지셨죠. 그리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딱히 저도 찾고 싶지도 않았고 친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이에요.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은 분이죠.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 같은 분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초혼이었어요. 갑자기 생긴 딸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엄청 당황하셨던 첫 만남은 아직도 안주거리로 회자가 되는 이야기랍니다. 저와 아버지는 꽤 많이 각별한 사이였어요. 어머니한테 말하지 못했던 속 이야기를 이상하게도 아버지한테는 술술 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남동생과 함께 세 식구가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랑은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진짜 크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만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고 아주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마치 다시는 서로 안 볼 사람처럼 굴었죠. 그렇게 사이 좋았던 부녀가 단숨에 벌어진 것은 저의 결혼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갈라선 전 남편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였어요. 딱히 사랑이 어떻고 이상형이 어떻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던 저는 앞으로를 함께하기에 적당한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그런 저의 생각에 충격을 받으셨죠. 적당해서 결혼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갈라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러니까요. 어차피 잘못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든 헤어지는데 뭐하러 뜨거운 사랑까지 해요. 적당히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아무 남자 골라서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무 남자라뇨. 6개월 만나면서 이 남자 정도면 되겠다 싶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남편의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몇 번을 물었지만 말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외치셨죠. 딱히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반대하시면 그런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았을 것을 저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바락바락 대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마음 약한 아버지께서 먼저 포기하셨죠. 결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아버지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남편 역시도 제게 잘해줬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이상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제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막 던진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죠. 제 인생은 참 만족 그 자체였답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사실 그동안 저는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경제관념이 없거나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직장 생활하면서 일머리가 없다거나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항상 일 잘한다는 소리만 들었었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바보였더라고요. 굳이 좋은 말로 한다면 순진무구.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죠. 아마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프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물론 제가 전혀 의심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 3년 차 되던 해에 남편이 무슨 회사 일은 혼자서 다 하는지 주말만 되면 집을 비우더라고요.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죠. 하루는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모여서 이것저것에 대해 수다를 떨었어요. 그 자리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인연인 혜민이도 있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들 결혼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보니 할 말이 정말 많았죠.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 건지 주말마다 집에 있는 거를 못 봐. 맨날 출장. 출장? 주말마다? 그거 바람 아니야? 전 남편이 딱 그 짓을 했었거든. 야, 너랑 같니? 원래 연애 때부터 일벌레로 유명했거든, 이 커플. 맞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무미건조한 연애하냐고 우리가 엄청 놀렸었잖아. 제 이야기에 당시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친구는 바람을 언급하더라고요. 친한 친구이기는 하지만 다짜고짜 바람 피우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나니까 좀 기분이 상했죠. 다행히 다른 친구들이 연애 시절부터 유명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별것 아닌 이야기로 넘겼죠. 만약 그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한마디 했을 텐데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지지 않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딱 3가지만 물어볼게. 생각해봐. 우선 남편이 집에 있을 때 핸드폰을 달고 살아? 핸드폰에 혹시 잠금 되어 있어? 집에 오면 우리 그이 자기 게임한다고 정신없지. 핸드폰은 충전기에 떡하니 올려두더라고. 그리고 잠금이야 원래 되어 있었고 핸드폰에 담긴 정보가 생명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비번은 알아. 그럼 너한테 선물을 한다거나 꽃을 사온다거나 그런 일 없어? 우리 그이가? 그럴 리가. 연애 때도 없었는데 결혼하고 그런 일이 있겠어? 평소랑 다를 바가 전혀 없었어. 그럼 내가 잘못 알았네. 미안. 원래 바람 피우는 인간들은 딱 이 3가지부터 다르거든. 핸드폰에 목숨 걸고 비번 만들고 갑자기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그것 봐. 바람은 무슨. 괜히 기분 상하게 그런 얘기해서는. 괜찮아? 혜민이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며 바람 이야기를 꺼낸 친구를 구박하고는 제 기분을 먼저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남편이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친구들과 헤어지는데 그 친구가 괜히 사람 찜찜하게 뭔가 냄새가 난다고 잘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기를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죠. 문제는 집에 와서도 자꾸 그 친구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한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한마디씩 하면 그런가 싶어서 흔들리는 마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죠. 통화 목록이며 메시지며 카톡이며 전부 일 내용뿐이었죠. 사진첩도 깨끗했고요. 순간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을 의심했다니 반성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남편을 의심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을 대신해서 차를 정비소에 맡기러 가는 길이었어요. 우선 차에 중요한 물건을 둔 것은 없나 싶어서 확인하는데 못 보던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유명 주얼리 브랜드에서 브로치를 산 것 같더라고요. 제 생일이나 시어머니 생일도 아닌데 뜬금없이 무슨 영수증이지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조심히 챙겨두었죠. 차를 맡기고 나오는데 인스타 알람이 뜨더라고요. 혜민이가 활짝 웃으면서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꽃다발을 껴안고 있었죠. 안 그래도 예쁜 얼굴이 더 화사하게 보이더라고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려는데 혜민이 가슴에 달린 브로치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죠. 처음 보는 주얼리였어요. 순간 남편의 차에서 찾은 영수증이 생각나더군요. 하지만 금방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영수증을 내밀면서 중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힐끗 보더니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제가 몇 번 더 남편을 부르고 나서야 로봇이 삐걱거리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사님께서 사모님 생신 때 선물할 브로치 나더러 좀 골라달라고 해서 샀던 거야. 영수증 드려야 하는데 못 찾고 있었거든. 고마워. 당신이 왜 골라드려? 사모님 취향은 이사님이 더 잘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면 두 분이서 그냥 같이 가서 고르시면 되고. 근데 왜? 내가 이번에 주얼리 쪽이랑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거든. 간 김에 알아보라고 하셨어. 제품 팔아주면 이미지도 좋아지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 떨떠름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도 확실히 하자 싶어서 혜민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브로치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힐끗 보더니 자신이 구매한 브로치와 비슷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묘한 우연이라는 말도 함께 덧붙이면서 말이죠. 저는 남편의 반응에 역시 제가 망상한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만약 진짜 남편이 선물한 것이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의 차에서는 두 번 다시 의문의 물건들이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평소 위험을 달고 살기는 했지만 딱히 크게 아픈 곳이 없었던 저는 갑자기 잦아든 복통으로 몇 번의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일이 좀 많기도 해서 저는 다른 것이 원인이 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몇 번의 검사 끝에 제 몸 곳곳에 암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의학기술이면 당연히 수술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퍼져 있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시한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저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것일까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어린 아들이 엄마의 부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도록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회사부터 그만두고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가족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마저도 충격받은 얼굴로 제게 몇 번이고 확인을 했죠. 양가 어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왜 제가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한숨과 눈물을 보이셨죠. 아버지는 잔뜩 붉어진 눈으로 이겨낼 수 있다며 당장에 치료를 받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로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죠. 치료는 힘겹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몇 번이고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하루라도 더 보며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텼죠. 그런 제 곁에는 늘 아버지가 계셨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자주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셨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편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제 병간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아버지께서는 이런 제 생각에 조금도 동의하지 못하셨지만 말이죠.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항암 치료가 잘 통했다는 것이었어요. 확실히 경과가 좋아졌다며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퇴원을 해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아이와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바로 수속을 밟았죠. 남편은 바쁜지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만 남겨두고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제 친구 혜민이가 보이더라고요. 혜민이는 급하게 어딜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죠. 혜민아, 네가 왜 우리 집에 있어? 너희 남편이 너 퇴원한다고 혹시 나더러 시간 되면 집 청소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랑 너 서로 연락처 아는 사이야? 언제부터? 너 암 선고 받고 나서 호텔 좀 대신 봐달라는 말을 하셔서 그때부터였어. 너도 알잖아. 나 어린이집 선생님 했던 거. 어떻게 알았는지 나더러 애를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 남편이 따로 사람을 써서 호텔을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제 친구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왜 저에게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었죠. 혜민이든 남편이든 두 사람 중 하나는 제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함께 온 아버지 역시 왜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혜민이에게 물어보셨죠. 혜민이는 당연히 남편이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성격이면 저한테 자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는 했지만 명치가 꽉 막힌 것이 무언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직 제가 컨디션이 100%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혜민이에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말하고는 돌려보냈어요. 그날 오후 오랜만에 호텔 어린이집을 마중 나갔어요. 저를 본 아들은 깜짝 놀라더니 쪼르르 와서는 바로 안겼죠. 그리고 혜민이에 관해 묻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는 엄마가 마중 나올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그런데 호태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모는 이제 우리 집에 없어? 앞으로 엄마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혜민이 이모가 왜 우리 집에 있어? 아빠가 그랬는데 혜민이 이모가 계속 있을 거라고.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 다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없는 말을 지어낼까.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했기에 그 질문은 뒤로 넘겼어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제게 퇴원해도 괜찮은 것이냐고 묻고는 건강해져서 다행이라고 했죠. 평소 같았으면 남편의 그런 반응이 당연하게 여겨질 텐데 낮에 호태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어서 그런가 괜히 삐딱하게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저는 낮에 호태에게서 들었단 말을 했어요. 남편은 잠깐 흠칫하는 것 같더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얼굴로 제게 아이가 하는 말에 그렇게 휘둘릴 이유가 뭐냐고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했죠. 그럼 내가 지금 괜한 소리를 한다는 거야? 컨디션 나쁜 것도 알겠고 그래서 예민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도대체 뭘 의심하는 거야? 그래, 집에 혜민 씨가 와서 이것저것 도와준 것은 맞는데 그게 뭐 어때서? 당신 입원하고 나서 호태가 자꾸 불안한 얼굴 해가지고 내가 그랬다. 집에 오면 항상 혜민이 이모가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뭐가 어때서? 어떻다니.
집에 오자마자 아들 입에서 이모가 계속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데 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가 있어? 설명했잖아. 호태가 불안해했다고. 엄마가 아프다는 게 아이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 주는지 알기나 해? 나도 일 많은데 혜민 씨 아니었으면 호태 케어 못했어.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오버해서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 남편은 질린다는 얼굴로 몸이 아직 힘들면 병원에 있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하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정말 남편의 말처럼 제가 아직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보니 너무 오버해서 생각했다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혜민이도 가정이 있는데 제가 미쳤구나 싶었죠.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혜민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죠. 꾸준한 식단 관리와 치료 덕분에 호전되었던 제 건강은 그 와중에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 속도가 느려졌을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병원에서 권해주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매일같이 통화했던 친구인데 태어나고는 처음이었죠. 내가 병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전화하더니 나 퇴원했는데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보여주니? 너 지금 어디야? 집이야? 혼자 있어? 그래, 나 건강하게 잘 있다. 너는 내 안부보다 내가 어디 있는지가 더 중요해? 아유, 진짜 내가 못 살아, 정말. 혼자냐고 묻잖아. 너 지금 혼자 있어? 저는 그제야 친구의 목소리가 무척이나 다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호텔은 오빠가 데리고 나갔거든요. 오빠네 막내가 생일이라서 놀이공원에 갔죠. 제가 혼자 있다고 대답했더니 친구는 당장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달려온 친구는 얼굴이 창박하게 질려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죠. 친구는 급하게 온 것인지 냉수를 몇 잔이나 마시고 나서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 혜민이랑 아직 연락해? 연락하지. 혜민이가 나 없는 동안 우리 호텔 어린이집 마치고 그이 올 때까지 돌봐줬거든. 갑자기 그건 왜? 뭐? 호텔을 돌봐줬다고? 혜민이가? 언제부터? 너희 집에서? 친구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질문을 쏟아내기만 했죠. 저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잔뜩 굳은 얼굴로 손톱만 물어뜯어가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을 혼자서 중얼거리더니 혼자서 어이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무슨 1인극을 시청하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차분하게 친구가 먼저 이야기하기를 기다렸어요. 원래 혼자 생각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흘렀을까요? 정리가 다 된 모양인지 친구가 제게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너무 놀라서 그대로 기절할 뻔했답니다. 정말이지 맨정신으로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혜민이 지난달에 이혼했다는 소리 들었어? 그것도 혜민이가 바람나서. 그게 무슨 소리야? 혜민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다니. 말도 안 돼. 혜민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이 멍청한 거. 혜민이 다른 남자 만나서 이혼당했어. 그것도 위자료 왕창 물어주고.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 혜민이 바람 상대가. 친구는 답답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묻더군요. 혜민이가 바람이 났다는 것도 방금 들었는데 그 상대까지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당연히 몰랐죠. 그런데 친구가 제게 묻는다는 것이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들었죠. 온몸에 구더기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역겨웠어요. 차마 입 밖으로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는 저의 표정 변화를 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네 남편. 네 남편이 바로 그 상대래. 세상에, 연놈들이 간이 배밖에 나왔나. 어떻게 네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이 집에까지 들어와서는. 열받아. 확실한 거야? 우리 그이랑 혜민이라니. 혜민이랑 내가 어떤 사이인데. 초중고 같이 다녔던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너 그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 우리 그이랑 혜민이가 그런 관계라는 이야기 어디서 들었냐고. 듣기는 어디서 들어. 내가 직접 봤으니까 너한테 말해주는 거지. 지금 두 사람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똑똑히 봤거든. 못 믿겠으면 자, 여기 봐. 친구는 답답하다고 가슴을 내리치더니 제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너무나도 다정한 모습으로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고 있었죠. 남편의 이런 얼굴은 정말이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 심지어 제게 프로포즈를 할 때도 이런 얼굴을 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 호태가 태어났을 때조차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속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오전에 먹었던 죽이 그대로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먹었던 것을 다 개워냈어요. 친구는 조용히 따라와서 제 등을 두드려 주었죠. 피가 올라올 정도로 다 토해낸 저는 친구를 꽉 붙잡고 물었어요. 두 사람이 언제부터였는지 혹시 아느냐고 말이죠. 나도 잘 몰라. 혜민이가 이혼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 원인이 바람이라는 것은 최근에 알았거든. 너희 남편이랑 만나는 것도 그저께 우연히 길 가다가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팔짱 끼고 나오는 모습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따라갔다가 알았고. 그럼 왜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저께라며. 그럼 당장 나한테 말했어야지. 증거가 없잖아. 내가 그 순간 정신이 없어서 사진으로 남길 생각을 못했다고. 내가 근거도 없이 너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너 내 말 믿었겠어? 친구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마 누군가 제게 와서 남편이 가장 친구와 바람이 났다고 말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의 멱살을 쥐고 어디서 모함이냐고 흔들었겠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친구는 그런 제 어깨를 감싸주고는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이 언제부터 저를 속이고 둘이 만난 것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친구에게 혜민이 전 남편과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역시 친구는 이미 그쪽과도 연락이 다 있다고 했죠. 저는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바로 약속을 잡았답니다. 약속 장소에 나온 혜민이의 전 남편도 제 소식을 들었는지 처음부터 건강은 어떠냐고 묻더군요. 저는 간단하게 안부 인사를 건네고는 본론으로 바로 넘어갔죠. 혜민이의 전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제게 정말 몰랐냐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혜민이와 남편의 관계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눈앞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씹던 혜민이의 전 남편은 정말이지 혼이 나갈 것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두 연놈들의 관계는 혜민이 결혼 이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즉, 제가 결혼하고 2년차 되던 해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주말마다 출장 다닌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혜민이와 시간을 보냈던 것이더라고요. 출장이 거짓말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출장지에 혜민이를 데리고 가서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것이었죠. 그 사이에 혜민이는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한 경험도 있다고 하더군요. 연이은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두 인간들의 관계. 유산했다는 사실도 모르셨나요? 알았죠. 다만 그 아이가 제 아이라고 믿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니 이혼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 말하더군요. 유산했던 아이, 사실은 제 아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놈하고 눈이 맞은 건지, 언제부턴지. 그랬더니 그쪽 남편이더라고요. 따로 알아보셨다고요? 그 자료 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안 보셨으면 좋겠지만 굳이 보셔야겠다면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러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민이 전 남편에게 건네받은 USB를 바로 핸드폰에 연결한 저는 너무나도 쇼킹한 사진들에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사람을 시켜서 따로 붙였다고 하시더니 호텔 방 안까지 촬영한 사진도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기 전까지 변기를 붙들고 속을 다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아있었는지 비릿한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함께 나온 친구는 제게 찬물을 건네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혜민이 전 남편은 필요하면 가져도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USB가 부러져라 손에 꼭 쥐고는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죠. 혜민이 전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듯 말했어요. 저한테 이혼 요구한 시점이 그쪽 병원에 들어간 시점과 비슷해요. 아무래도 그쪽이 아프다는 소리가 그 여자한테는 기회처럼 들렸나 보죠. 짐승 같은 인간들입니다. 부디 건강 생각하셔서 그쪽도 빨리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혜민이 전 남편과 헤어지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기에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이 저 몰래 뒤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만약 두 사람이 만난 시기가 제가 아프고 난 다음이었다면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있기도 했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기만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벌써 몇 년입니까? 심지어 중간에 유산까지 했었다뇨.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두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냐고 묻고는 제가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미 이혼의 경험이 있으니 변호사도 구해주고 다 해줄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당장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죠. 저는 아버지를 불러달라고 겨우 말했어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 대신 연락을 취해 주었죠. 정신없이 달려오신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어린애처럼 엉엉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당황하신 아버지께서는 친정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께 안겨 남편과 혜민이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아버지께서는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떠시면서 인간의 탈을 쓴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테이블을 몇 번이나 내리치셨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에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 지경이라 두 사람과 마주할 수 있을까 싶다고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우선 제 건강을 먼저 생각하라고 저를 달래셨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들과 함께 친정에 있겠다고 연락을 했고 남편은 편하게 하라는 답이 왔어요. 그 편하게 하라는 5글자를 보는데 또 눈물이 터지더군요.
혜민이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겠지. 아버지께서는 제 어깨 너머로 문자를 보시고는 평소 하지도 않으시던 욕을 내뱉으면서 당장이라도 남편을 찾으러 가실 기세였죠. 다음 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친정으로 오셨어요.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참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이 시기에 한다는 말이 고작 이런 것뿐인가 싶었죠. 다름이 아니라 너 보험 말이다. 얼마나 정리했나 싶어서 주변에서 몸이 그렇게 아프면 보험 정리를 미리 해둬야 되지 않겠어? 사망보험금은 누구 앞으로 해뒀니? 어머니, 저 아직 멀쩡해요. 병원에서도 경과가 좋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사망보험금 이야기하러 오신 거예요? 좋아졌다니까 기쁜 소식이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른다고 이런 부분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괜히 딴 말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확인만 좀 하려고. 딴 말이요? 딴 말 뭐요? 왜요? 친정에서 가져갈까 봐요? 그게 걱정되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전곡을 찔리셨는지 제 시선을 피하면서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저는 점점 열이 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분은 당신의 아들이 제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었죠. 저는 보험에 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끈질기게 제게 확인만 하자고 하셨죠. 화가 난 저는 절대 사망보험금이 남편의 손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해버렸죠.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란 얼굴로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남편에게 돌아갈 돈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호태한테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하라고? 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인 거야. 그럼 당연히 사망보험금도 우리 아들한테 돌아가야지.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너 이럴 것 같아서 확인한다고 한 거야. 결혼하고도 뺀질나게 친정에 다니는 널 못 믿어서. 말 조심하세요. 당연하다뇨. 그이랑 제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막말로 이혼하면 바로 남인데.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니?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혼이야? 솔직히 아픈 마누라 뒷바라지 하는 남편이 얼마나 된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이란 말에 언성을 높이시며 제게 따져 물으셨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아직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더 언성을 높이시면서 남편이 얼마나 제게 잘하고 있느냐고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소리가 어째나 큰지 밖에 있는 아버지의 귀에도 들릴 정도였죠. 아버지께서는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말씀하시자 시어머니께서도 한풀 꺾이셨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 참 좋아했어요. 아시죠? 어머니께서 얼마나 그이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저도 잘 알고요. 그런데 어머니, 그런 어머니 아들이 저의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저희 결혼한 지 2년차 되는 그 해부터 지금까지요. 심지어 그 친구도 결혼한 유부녀였고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네가 뭘 잘못 알고 있겠지. 우리 아들이 유부녀랑 바람이라니. 나원 참, 너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제가 증거도 없이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두 사람이 갈 때까지 갔다는 사진도 제 손에 있고요.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어요. 여자 쪽은 지난달에 위자료까지 왕창 주고 이혼도 했더라고요. 제가 죽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빤히 보시더니 혼자서 그럴 리 없다고 중얼거리셨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남편과 혜민이의 사진을 직접 시어머니께 보여드렸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몇 번이나 사진을 넘겨보시면서 저와 사진을 번갈아 보시기만 했어요. 이제는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눈물이 다시 차오르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보셨죠? 지금 그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셔서 그이한테 사망 보조금 가도록 되어 있느냐고 물으시면 제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났다고요, 어머니. 남자는 원래 다 그래. 바람 한번 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굴어.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말에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저한테 하실 수가 있는지.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께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물었답니다. 남자들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결혼 생활 하는 사람 없다. 그냥 다 한 번씩 하고 지나가는 거야. 너만 당하는 거 아니니까 유난스럽게 굴지 말고 그냥 넘겨. 그리고 지금 네 경우가 어디 흔한 경우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뭐라고요? 그렇잖아. 내 말이 어디 틀렸니? 그러니까 그냥 넘겨. 너 죽고 나면 호태한테 새엄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친구라니 서로 더 잘 알 테고 그럼 더 좋겠지. 저는 시어머니께서 과연 제정신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입만 벌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저렇게 평온하게 하실 수 있지 싶으면서도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성큼성큼 시어머니에게 다가오시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치셨죠.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셨죠.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의 팔을 붙들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 언제 죽을지 몰라? 친구라서 더 잘된 것 아니냐고? 당신이 사람이야? 인간이냐고? 짐승이 아니고서야 그런 말을 입에 올려! 자식이 바람났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 참으라니. 사돈, 지금 저 때리셨어요? 세상에, 뭐 이런 야만적인 집구석이 다 있어. 사람을 때리다니. 미쳤어요? 나 당신 딸 시어머니야. 지금 누구한테 손찌검이야? 그러는 당신 집구석은 뭐 어디 정상이야? 우리가 야만적이면 그쪽은 뭔데? 멀쩡히 와이프 두고 와이프 가장 친한 친구랑 바람난 새끼나 그 새끼 편들면서 며느리한테 참으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나 어디 그쪽은 정상이고 사망보험금 어쩌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둬.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이혼? 이혼해! 대신 호태는 2번 다시 볼 생각 마라. 왜요? 호태는 제 아들인데요. 제가 키울 겁니다. 곧 죽을 인간이 무슨 꿈도 꾸지 마! 시어머니께서는 당장이라도 호텔을 데리고 가실 작정인지 아이를 찾으셨지만 아버지께서 힘으로 밀어내자 사람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셨어요. 집 밖에서 한참을 곡소리를 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가족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법정에서 보자고 소리를 지르곤 가버리셨죠. 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께서 가실 때까지 제 손을 붙들고 가만히 계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께 기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겠죠. 전화를 건 쪽은 남편인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도 말이죠. 기다리다 지친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그제야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와 결혼하기 이전부터 혜민이와 알고 지냈으며 두 사람이 잠깐이지만 사귄 적도 있다고 말이죠. 저는 두 사람의 과거 따위 조금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두 사람의 과거 어땠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한테는 가정 버리고 바람난 인간 쓰레기들일 뿐이니까. 왜? 두 사람이 하는 게 대단한 로맨스라도 되는 것 같아? 그렇겠지. 원래 바람난 연놈들이 다 그런 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둘이 죽고 못 사는 로맨스 내가 알아야 돼? 나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당신들 가만히 안 둬. 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으면 깔끔하게 양육권, 친권 포기해. 너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친권은 절대 못 줘. 그리고 혜민이 당신만큼 호태한테 잘했던 사람이야. 나중을 위해서도 그 입 다물어. 한 번만 더 그년 이름이랑 우리 아들 이름 함께 꺼내기만 해. 내가 무슨 짓 할 수 있는지 보여줄 테니까. 나만큼 잘해? 그래서 나 죽기 기도했니? 어쩌니? 내가 멀쩡하게 아직 살아있어서? 여보, 그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 너는 이성적이라서 이따위 짓 했니? 됐어. 네 목소리 역겨우니까 전화할 생각하지 마. 이야기할 거 있으면 변호사하고 해.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는 남편의 번호를 찾아 차단해버렸어요. 남편과의 전화가 끝나고도 저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죠. 병원에서 과한 스트레스는 몸에 좋지 않다고 주의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몸에 탈이 났는지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진통제를 먹은 저는 지금 다시 병원에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며칠 고생을 했던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죠. 남편과 전화를 그렇게 끊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몇 번이나 친정으로 찾아왔지만 단호한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해보라는 듯이 법정에서 보자는 말로 시어머니를 더 화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제 아들의 호적을 제 쪽으로 옮기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의 이런 결심은 금방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낯짝인지 몰라도 혜민이가 찾아왔더라고요. 때마침 집에는 아버지도 오빠도 아들도 없었죠. 처음에는 사과라도 하러 왔나 싶었어요. 설사 사과를 한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혜민이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가 아니었답니다. 네가 화 많이 난 거 알아. 내가 원망스럽겠지. 그런데 나라고 안 그랬을 것 같니? 내가 먼저였어. 나랑 먼저였다고. 잠깐 헤어진 사이에 너랑 결혼했는데 그걸 보는 내 심정은 어땠을까? 그딴 개소리 하러 왔으면 짖지 말고 당장 꺼져. 사과라도 할 줄 알았더니. 하긴 친구 남편이랑 바람 피울 정도인데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지. 그 새끼한테도 내가 말했지만 너희 두 년놈들 사랑 노름 따위 내 알 바 아니거든. 너 가지고 싶으면 가져. 쓰레기들끼리 아주 잘 어울리네. 너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나는 너 때문에 아이도 잃었어. 너는 아들 낳고 행복할 때 나는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누가 유부남 아이 가지래? 그리고 유산이 왜 내 탓이야? 내가 유산하라고 고사 지내기를 했니? 아니면 너를 억지로 밀어서 다치게 만들겠니? 참나, 너는 어떻게 된 게 인간이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냐? 너랑 더 이야기하다가는 내 입만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당장에 꺼져. 꼴보기 싫은 낯짝 그만 들이밀고. 이대로는 못 가. 호텔 돌려줘. 저는 혜민이의 말에 툭하고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감히 제 아들을 입에 올리다니요. 그것도 부족해서는 돌려달라는 소리까지. 저는 진정 혜민이가 미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앞에 놓인 물잔을 혜민이의 얼굴에 뿌리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돌려달라는 소리를 해? 네가 뭔데? 왜? 내가 곧 죽을 사람인데 애는 왜 데려가냐고 하냐? 뭐 이런 거야? 호태, 네 자식만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키울 거야. 사람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당장 나가. 그리고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진짜 조용히 이혼하고 아들 호적 정리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시작한 거다. 나 원망하지 마라. 오늘 내일 하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널 몰라?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통하니까 여기서 더 힘 빼지 말고 호태 어딨어? 어린이집에도 안 나오고 있다던데. 저는 더 이상은 혜민이와 마주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사람을 좀 보내주십사 부탁드렸죠. 아버지께서는 혜민이가 왔다는 소리에 미친년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느냐며 바람처럼 달려오셨답니다. 혜민이는 아버지 앞에서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는 아이를 달라는 소리만 반복적으로 했어요. 무슨 맡겨둔 물건 찾아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시켜 혜민이를 끌어내셨습니다. 저는 절대 못 간다는 혜민이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저는 그 길로 변호사님께 제가 가진 모든 사진의 사본을 보내드리고는 당장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위자료까지 받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아들 호적 정리가 우선이라. 하지만 이번 일로 마음이 완전 바뀌었죠.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저는 사진 중 몇 장을 골라 남편이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눈물겨운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결혼 2년 만에 와이프와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난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게시판을 달궜어요. 댓글도 엄청났지만 제 글이 인스타나 유튜브에도 나돌 정도였죠. 남편은 당장 내리라고 제게 항의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은 최근 혜민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맘카페에도 글을 올렸죠. 혜민이가 그 주변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다시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느냐고 다들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혜민이와 남편은 저를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두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단 하나도 공개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인터넷에서 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알아보고 두 사람을 특정했을 뿐이었죠. 혜민이야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어머니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거기다 저희 새언니가 어린이집 원장이라 나름의 한 라인으로 이쪽에는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주겠다고 벼른 덕분에 소문도 빨리 났고요. 입소문의 영향이 큰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시 회사에서 말들이 많은지 회사에서 완전 겉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다른 부서로 옮겨간다고 하던데 거기서 어떻게 지내든지 제 관심사는 아니었죠. 저는 두 사람에게 더 크게 일을 키우고 싶거든 끝까지 해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글 좀 지워줘. 호적 정리? 내가 할게.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럼 도장 찍어. 다 정리되면 올린 글도 내릴 테니까. 그리고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애시당초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번에는 더 크게 일 터질 테니까. 끝까지 너는 잘났구나. 너만 잘났어. 이렇게 해봤자 호태한테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엄마로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도덕과 양심을 가르칠 수 있겠지. 너 같은 인간은 절대 줄 수 없는 것들 말이야. 너 말 다 했어? 너네 직장은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이제 어디 가도 다 수근거리고 일자리도 못 구해. 알아? 그건 네 사정이지. 그러게 누가 친구 남편이랑 그따위 더러운 짓 하라고 시켰어? 이게 보자 하니까. 제 말에 혜민이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고 했지만
저는 여유롭게 피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손에는 남편이 무조건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며 도장을 찍어준 서류가 들려 있었죠. 저는 법정에서 보자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답니다. 물론 혜민이에게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도망을 가든 2번 다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함께 남기고 말이죠. 등 뒤에 대고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혜민이의 소리를 듣는데 어찌나 짜릿한지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 들 정도였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넘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의 진흙탕 싸움이 있기는 하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잘 정리되고 호태는 제 호적으로 오를 수 있었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은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혜민이는 우뚝 서서 저를 노려보고만 있었죠. 그래도 사과는 할 줄 알았는데 혜민이는 끝까지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가장 친한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을 지켜온 세월이 얼마인데 참 마지막이 이렇게 되다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손에 끌려 차를 타는 혜민이를 보면서 저는 2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지내든 부디 배신으로 이어진 인연 오래오래 잘 간수하길 소망했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최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척이나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밝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죠. 제가 버틸 수 있는 그 순간이 부디 좀 더 길어지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칠까 합니다.